자, 오늘은 479강이고요. 그 교재는 44쪽. 계류, 오찬 중에 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계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경학하면 오찬이 끝납니다. 근데 경학은 그 분량이 많아서 그두 번에 걸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 봐서 오늘은 그냥 계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이 계류인데요. 이 계자는 뭘까요? 걔는 말 그대로, 그, 쌌다, 견하는데, 이게 뭐야, 고찰한다, 계자입니다. 예, 사실은 여기, 요 한문사절 보면 머무를 계자로 나오는데, 이게 보입니까? 한자자자. 이거는 조금 애매하고요. 여기서는 생각한다, 고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거 적어놓은 겁니다. 고찰한다, 고찰한다. 유는 같은 물입니다. 끼리끼리를 묶어서 고찰해 본다. 여기서 뭘까요? 주역에서는 팔괘죠, 팔괘. 이 팔괘로서 모든 게 표현이 되고 팔괘의 조합으로서 6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팔괘로서 묶을 때 끼리끼리를 묶어서 같은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계류 부분 오늘 공부하는 걸 잘 보면은 활교에 대한 이해가 쫙 들어와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보겠습니다. 활괴의 상은 설괴전에 자세하게 나왔다. 이 설괴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괴를 설명한 거니까요. 활괴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설괴전에서 말한 내용과 주역 본문, 즉 문항이나 주공이 말한 얘기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서로 왜 다르지? 이래서. 근데 그거는 시각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아다리가 안 맞거든. 그래서 뭐 틀렸네, 맞았네, 뭐 온갖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엉터리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주역이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요? 이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팔괘에 자세히 나왔으나 고지어 경서에 고찰해 보면 여기서 경서는 뭘까요? 이제 그 대사나 상대 효사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그 쓰임이 불전 전이하지 않다. 그 쓰임이 다 통일돼야 되는데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공자가 말한 설괴전에서의 팔괘의 의미와 문항이나 주공이 말했을 때 팔괘의 의미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이하지 않더라. 여기서 이제 단하면요, 단사를, 괴사를 말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게 단전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괴사는 정으로서 말한 겁니다. 정으로 말했대요. 정은 뭐죠? 인간이 생각하는 겁니다. 돌멩이가 있다. 돌멩이가, 야, 빵과 같이 맛있게 생겼네. 이렇게 느끼는 거든지 아니면, 야, 짱돌이구나. 아니면 돌멩이가 완전히 그 무기같이 생겼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정입니다. 그래서 정으로서 말한 것이고, 여기서 상은 뭐냐면요. 그, 그래서 그 상은 상으로서 알려줬으니, 오직 이거로서 구할 것 같으면은, 이거에서는 그 요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괴는 건건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건괴는 부지런한 겁니다. 튼튼하고 부지런한 겁니다. 굳세고 부지런한 거는 건건은 천행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움직임이다. 이게 거기 주역 건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곤괴 순하다고 하는 거는 땅이 따르는 거다. 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건괴가
굳세다고 하는 거는 하늘은 계속 움직이니까. 사실 하늘이 움직이다 지구가 움직이니까 하늘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인간이 느낄 때에는 건괴의 굳센 거는 왜 힘들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게 천행이고, 땅이 온순하다, 순하다고 하는 거는 땅은 모든 거를 따라가기 때문인 거고, 진개가 움직이는 거는 우레가 되고, 손괴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나무와 풍, 나무와 바람이 되는 것이고, 감괴의 험한 거는 물과 천, 우물이며, 또한 구름과 비가 되고, 리괴의 화려함은 이때 그 고구려 할 때 이 여자잖아요. 이때는 그 달라붙을 여자인데요. 그래서 화려하다 이런 뜻을 보면 됩니다. 화려하고 달라붙는다 이런 건데, 그 사실 화려하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리괴가 달라붙는 거는 문명이며, 전은 이제 뭐는 번개입니다. 번개나 해, 그리고 화, 불이 되고, 간괴가 그치는 거는 산이 되고, 택괴가 기뻐하는 거는 연못이 되는 것이니,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들을 것 같으면 그 요체를 사들 다 얻은 거다. 이에 얻었다. 자, 여기에 지금 여기는 되게 지금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요 8개의 요체가 다 나옵니다. 자, 한번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괴부터 보겠습니다. 건괴는 뭐 다 아는 얘기했습니다만, 양요가 3개가 모였습니다. 양요가 3개 모였으니까 엄청나게 움직이려고 해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이놈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놈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짝수는 안정되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요. 홀수가 되면은 불안정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특히 3이라고 하는 숫자는 1, 2, 3 해서 이 3이라는 거는요, 완벽하게 계속 움직이려는 속성이 강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그 고구려 보면 삼조고 봤습니까? 삼조고. 까마귀인데 다리가 3개래요. 근데 그 삼조고를 그 태양을 상징하게 합니다. 때로는 그 달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건 나 봐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삼조고는요, 다리가 3개짜리가 있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죠. 그 3개는 그 이상하게 기형하죠. 그런데 삼조고래. 그거는 양요가 3개가 모인 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태, 예, 태양에 새가 있다고 달이 맞나? 그래서 이 달이 3개를 의미합니다. 이게 삼조고 해. 아까 달이 아니라 해입니다. 그래서 고글에도 삼조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개념도. 그러니까 이게 3개 양요가 생기니까 부지런하게 건건할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행이다. 요 얘기고요. 그리고 곤괴다. 뭐 다 알겠습니다만 이건 곤괴는 땅을 의미하죠. 그, 그 땅은 모든 걸 다 받아줍니다. 사람이 죽든 나무가 쓰러지든 모든 걸 다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따른다라고 표현하고요. 진깨가 움직인다는 거는요. 달개성 이게 진화련이잖아요. 진화련은 음묘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양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의 대명사가 우레입니다. 우레. 우르르 가는 우레. 우레 소리.
우레는요, 천둥 소리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땅에서도 우레 소리가 나옵니다. 옛날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용음이라 그래서 땅이 울릴 때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우레 소리입니다. 그리고요, 소나절은요,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요가 파고들다는 게 들어간다. 또 바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기 나무 들어간다. 바람이다. 나무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 목으로 봤는데요. 이 진깨를 여기에는 우레는 진깨를 목으로 봐도 됩니다. 주요 원문에 나오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자, 그러면은 요 얘기는 안 나와요. 설계전에. 설계전에는요. 진깨르와 우레만 나오죠. 목이라고 안 나올 겁니다. 나오나? 나오나 안 나오나 다시 봐야겠네. 어쨌든 손깨만 목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진깨도 목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헷갈리죠. 이런 게. 그리고 감깨, 감깨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효가 음유 속에 빠졌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치마폭에 빠졌다. 여자 치마폭 빠졌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양효가 있는데 음효가 둘러싸여서 꼼짝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요. 용수철같이 눌렸으니까 속에 있는 양효가 뻗쳐나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이 양효가 음유에 둘러서 꼼짝 못한다도 맞고요. 이 양효가 뻗쳐나간다. 그게 대표적인 샘물입니다. 샘물. 우물물 중에 좋은 거는요. 땅에서 물이 솟구칩니다. 그거 어때요? 저 먼 데서 지하수가 압력 때문에 계속 눌린다고요. 그래서 그 압력이 눌려서 결국 물이 눌리다가 속에서 솟구칩니다. 그게 이게 천입니다. 아, 샘천자. 이게 샘이라고 하는 거는 샘천자인데요. 물이 솟구칩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언뜻 생각 물 하면은 수련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발산한다. 이것도 그게 이중적인 걸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발산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구름이 됩니다. 운. 그래서 수천수께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은 뭐예요? 구름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깨는 물이 응축된 거야. 내리지 않고 공중에만 떠 있는 거야. 백성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감깨가 내려왔다. 그러면 비가 됩니다. 비로 떨어져요. 그때는 백성한테 혜택을 줍니다. 자, 이 감깨 같은 경우는 어느 때는 백성한테 그림의 떡이야. 하늘에 떠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이 물이 떨어지면은 비가 돼서 백성한테는 그 생명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또 동시에 있습니다. 또 이 감기는 아까 함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빠진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마치 여자 치마표에 빠지듯이 개미지옥까지 빠집니다. 이거는 의미도 있고요. 아까도 했습니다만 물이 잠겨 있다가 땅속에 있다가 용출되는 용천수같이 물이 콸콸 쏟아 분수같이 나온다. 이것도 감개입니다. 또 속에 있는 양위가 뻗어나간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것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 말에서는. 그래서 그 표현들이 나오고요. 리꾀다. 이어준 꾀다. 그 이어준 꾀는 흔히 예를 들어서 화려하기 때문에 문명이다, 밝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화려하다. 화려하고요. 이 음요는 속에 있는 음요는요.
양요가 화려하거든. 그래서 딱 달라붙는데. 그게 리께래. 그래서 화려할 리자도 되고 달라붙는다. 이것도 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물에도 꿩 있잖아요. 꿩. 꿩이 그렇게 화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께는 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차라든지 꿩 깃을 다는 겁니다. 화려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옛날에 전투차량, 전차라든지 또 옛날 그 무관의 전리에 보면은 꿩깃이 있는데요. 그 뭘 또 의미하냐면요. 비가 오려고 하잖아요. 습도가 높으면 꿩깃이 수그러듭니다. 그리고 건조하면 틉니다. 그래서 비가 올지 아닐지를 예측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화려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지금 따르는 습도계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니 안 오냐에 따라 전쟁을 어떻게 할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리꾀라고 하는 이어준꾀라고 하는 거는 화려하게 달라붙는다, 밝다, 밝음이다, 태양이다, 우르르 하는 번개다.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해로 봤는데 그러면 건꾀는 어떻게 될까? 건꾀도 해로도 봅니다. 리꾀를 날일자 이게 태양에 반짝반짝하는 걸로 봐도 되고 밝음이니까 건꾀도 태양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 밝은 빛.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을 날일자를 어디다 배속할 거냐? 다 가능하게요. 자, 다음. 그리고 간꾀는 그치는 거니까 간꾀는 산과 같아서 산은 제자리에 그치는 거고요. 산은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택계는 반대로 연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연못. 물이 있으면은 풍족하고 물고기가 많아서 사람이 기뻐서 웃는다. 이런 의미도 일단 사람이 누워서 입을 딱 벌리면 이 택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택배의 기쁨은 연못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마치 사람이, 그러니까 택배를 입고 사람의 입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택배의 기쁨, 한번 이제, 자, 그래서 여기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는, 건꾀가 건건하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굳세고 거는 하늘의 움직임이다. 건꾀는 삼조고 같이 태양을 의미하니까. 곤꾀가 순한 거는 땅은 모든 걸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진꾀가 움직이는 거는 우레다. 밑에 우웅 하는 조짐이다. 조짐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우레. 손꾀가 들어간다고는 나무가 되고 풍이 바람도 됩니다. 아까도 해서 그 진꾀를 여기는 우레만 나도 진꾀를 나무다 해도 맞습니다. 감꾀가 험한 거는 물이고 그 샘, 용수철까지 속치는 물은 수렴되기도 하고 뻗어나간다 다 맞습니다. 구름이다 비다 다 맞는 얘기. 근데 구름은 구름의 떡이고 인간 백성한테 도움이 별로 안 돼. 농민들한테. 비가 내리면 도움이 되고 리께가 화려한 거는 문명이다. 또 번개 번쩍거리는 거 태양이다. 불이다 다 맞습니다. 강기가 그친다고 하는 거는 산이다. 산이 옮겨지나? 아니지. 택교가 기뻐하는 거는 연못이 된다. 연못에 물고기가 많고 물고기가 많으면 풍족해지니까. 이거로 들 것 같으면 그 요체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얘기에서 8개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사실은. 뭐 다는 아니죠. 사실 일부입니다만. 핵심은 다 얘기했다. 자, 여기서 하실 말씀이나 보충 설명 내자면 기타 등등.
우리 최 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크게 저는 드릴 크게 말씀은 말씀해 주세요. 드릴 말씀은 없고 계속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잘 안 들려. 드릴 말씀은 따로 없고요. 예. 계속 들으면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음. 그럼 권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저는 하나 항상 고민이라고 항상 좀 관심 있었던 게 진께 같은 경우에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레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중국적 상황으로 물론 일종의 이제 상상력인데 8개가 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상징한 건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그 집단의 안위나 이런 게 영향을 주는 아주 큰 사건들에 관계되는 걸 상징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징계가 저는 우레라는 개념보다는 지진, 지진의 개념으로 보는 게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뭐 한번 지진 생기면 뭐 지금도 그렇고 그 어떤 상황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레보다는 지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진이라는 게 또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땅 밑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 동이라는 개념도 맞고 해서 나는 지진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우레라고 보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제 상상력에는 좀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럼 뭐 다른 분은 이제 의견이 어떠신지, 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 그, 택계 있잖아, 택계. 예, 예. 이 택계가 어느 제가 책에서 봤는데 제가 이제 출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연못 이렇게 이제 연못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연못이라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연못이 아니고 뭐 중국에는 연못이 크잖아요. 동정호라든지 뭐 서호라든지 어찌 보면 거기에 만물이 웬만한 그 생물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보면 큰 저수지죠.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 큰 저수지고 그 나라로 보면 동정호라든지 있던 그런 큰 호를 이야기하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어떤 분이 주장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그렇게 봐야 택이 또 뭐 기법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바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바다나 강은 이 강계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범람을 한다든지 사람한테 굉장히 그 이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가 항상 그 내재하고 있단 말이죠. 바다든지 강이든지. 그런데 호수는 그런 위험 요인이 없거든요. 특별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뭐 전체 강이 범람하면 그때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일상적으로 봤을 때 이해적인 요인이 강보다는 좀 덜하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보다는 좀 크게 호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하기야 중국에서 내천자 냇물이라고 하면 내천자 중국에서 내천자의 개념은 우리는 내천자 그좀 강보다도 더 크잖아 우리. 그렇죠. 그 내천자가 우리가 지금 한강 그러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뭐 천자 정도 되고 그래서 그 항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큰 강은 건너편이 뭐 수평선이 보인다 안 보인다 뭐 그럴 정도 저는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강하고는 지금 실제로 보면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수륙 어떤 그 운수 수단으로 쓰니까 조금은 우리가 이런 개를 어떤 상징을 볼 때는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정학적인 뭐라 그래야 되냐 뭐 어떤 산천의 그런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그 보는 어떤 스케일 이런 것도 우리가 참조를 하면 더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조 부장님하고 좀 다른 입장이 있는 게 하나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첫 문장의 맨 끝에 보면 이정으로 말하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기 지금 원장님 계속 그 어떤 사람의 마음 뭐 이런 거를 표현을 하는데 개사에서 마음보다는 어떤 사실, 실정 그리고 뭐 어떤 고사 아니면 어떤 역사적 사건이 뭐 지금도 연구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정의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한자를 찾아보니까 물론 우리 마음정자도 있지만 뭐 어떤 사실, 뭐 실정, 뭐 상태 이런 걸로도 해석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마음정보다 어떤 사실, 사태, 뭐 상황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특히 계산은 어떤 마음을 뭐 이야기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다른 번역서가 요 부분 아닙니다만 다른 번역서에도 보면 대부분 정의, 실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건 한번. 근데 여기서는 뭐 다른 데서는 그렇다도 여기서는 마음의 어떤 정서적인 걸로 보기에는 조금 예사 전체를 공부한 경험으로도 조금은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렇게 뭐 했다고 해서 틀리다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사가 마음의 것을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사실 선칠 후칠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어떤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지침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것, 감성적인 이런 조금 제가 조금 개사의 어떤 내용하고도 부합하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말씀. 그럼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쌍호호 씨가 말하기를 문항의 계단, 이 계단이라고 하면요, 그 단사, 즉 문항이 괴사를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걔는 매다니까 적었다는 얘기고요. 이 단은 단사니까로 괴사, 즉 문항이 괴사를 쓴 것과 주공이 효사를 매달았다 이 얘기는 주공이 효사를 쓴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문항과 주공으로부터 공자에 이르러서 공자에 이르러서 상전, 공자가 상전과 설계전을 있는 거에 이르러서, 즉 공자가 그 쓴 상전과 설계전에 이르러 이까지, 그래서 문항 주공서부터 공자까지 그 상을 취한 것이 마땅히 비일단 하나의 단서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더라. 서로 다르다. 설계전에서 상을 말함에 있어서 설계전에서는 비유하고 단유자는 대사와 효사와 유합 딱 들어맞는 것이 있는 거는 즉 그 단유 즉 괴사와 효사에서의 예를 들은 것이고 예를 적은 것이고 적은 것이니 그러니까 그 문항과 주공 공자가 일치하는 것도 있으니 그거는 진께와 감께에서 말을 칭한 요다. 진께에서도 말을 말했고 감께에서도 말을 말했고 그러면은 진께가 말도 되고 감께도 말이 다 되는 거거든. 이런 것이 아니라 비유 불합
단요, 괴사와 효사와 불합, 합치되지 않는 거는 즉 또한 부자, 공자제, 공자께서 스스로 취한 바니 이거는 이제 기존 그 괴사 단사나 문안과 주군과는 다르게 해석을 한 것이니 예를 든다면은 본께에서 소라고 그랬고 진께를 용이라고 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진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용하면은 다 뭐예요? 그 건기에서 뭐 잠용, 뭐 비룡. 근데 건괴가 용인데 여기서는 진괴가 용을 얘기했거든. 또 곤괴에서는 소를 말했어. 그러니까 문왕과 주공은 뭐 빈맞이 정 말을 비했다. 말, 암말. 근데 여기는 소래. 이런 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비유 단요 괴사와 효사에서 취하지 않은 바가 있어서 거기에서 취한 거는 즉 또한 부자 공자께서 대상에서의 예를 실었으니 마치 예를 든다면은 건괴와 건괴는 하늘, 곤괴는 땅과 같은 유이고 또한 대상전 언급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도 있으니 마치 뭐 같냐면은 건괴는 아버지, 곤괴는 어머니와 같은 유이다. 이것으로서 구할 것 같으면은 거의 교차 아니에요. 교는 아교같이 딱 달라붙고요. 니는 진흙같이 달라붙는 겁니다. 아교와 진흙각 같은데 그 이제 고루한 사람이지 이런 경우는 아다리만 딱딱 맞으려는데 아다리 안 맞으면 틀렸다고 하고 이런 거에 거의 이르지 않게 될 것이죠. 이게 제대로 알면은 이제 유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고 그 건괴가 용인데 왜 용으로 얘기했느냐 이거 틀렸다 이렇게 경직되게 보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요 부분 쌍호 호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나 기타 등등. 자, 말씀하시죠. 우리 또 권사님 그렇죠. 이거 참, 그, 어떤 문항으로부터 공자로 이어지는 하나의 맥이 있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쌍호시는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조금 그 상징체가 슬개전하고 실제 단사라 뭐 개사, 뭐 효사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 좀 틀리더라도 뭐 다맥은 같다 이제 이렇게 상호시는 주장하는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당연히 슬개전이 공자가 썼고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통용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 각각의 이 필연적이 이렇게 된 이유는 각각의 글의 저자가 틀리든지 아니면 후에 여러 것들이 모아지면서 하나로 편집되는 과정에서 뭐 모순이라 그러기 좀 뭐합니다만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계산을 회사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설계전에 다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지금 현대적인 해석을 하자면 저자가 다양했고 또 여러 가지 있었던 파편들이 하나로 정립돼 나가는 뭐 성경 같은 경우에도 여러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성경으로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서로 모순이나 그런 건 없죠. 다른 개념의 것들이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설계도는 나중에 우리 공부를 뭐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뒤에 가면 뭐 차타하게 뭐 개 하나에 효 하나 뭐죠? 개 하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돼 있는데 그거는 그 공자의 어떤 논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 후대 사람들이 이 편집되다 보니 그랬다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그 어떤 도통론에 해가지고 일관되게 하늘이 뜻이 공자한테까지 이어져 가지고 했다 이런 신비적인 것보다는 우리 문자적인 어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예를 들어 놓은 건데요. 또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지공계 같은 경우에서는 곤께는 원형하고 이 빈마지다. 빈마의 고듬이 이롭다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분명히 문항은 빈마, 즉 말을 말했거든. 곤께인데 이제 암말을 언급했는데 결코 여기서 소를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문항은. 근데 공자는 설계전에서 곤께는 땅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포도 되고 그 이게 부가 뭐야 이게 도끼지 도끼 어, 가마 가마솥 가마솥 가마솥을 이제 가마솥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세했는데 여기서 모우 그 소를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이들 이런 것들이 난다. 그러면 이제는 그 어디서는 여기는 말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소라고 했으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어떤 차이들이 있었다. 또 중천번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비룡, 잠룡, 용이라고 했는데 진께에서 분명히 그 어디 갔어? 여기 위용, 진께는 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얘기한 거를 다 적어 놓은 겁니다. 나머지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무릇 괴에서 6허 6개의 빈곳 그 주역에서 6허 하면요 괴가 6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6개의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효의 자리 요즘 번역은 효의 자리로 번역을 했네요. 6허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기수와 우수가 그 위치가 다르다. 기수는 어느 자리에 홀수니까 1, 3, 5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고 우수는 2, 4, 6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기수와 우수가 그 위치가 다르니 기수는 양, 우수는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이 각각 그 같은 무리로서 음은 음의 자리, 양은 양의 자리로 득위, 지위를 얻으면은 기업의 정이다. 그러니까 양으로서 양의 자리에 음으로서 음의 자리에 있으면 정이다. 또한 2, 5 예를 들어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중이 되며 두 번째 있는 효는 좀 이따 설명합시다. 다시 신하가 되고 오는 임금이 되고 소
초요는 시작, 상요는 끄트머리가 되며 정회, 내꾀는 정이고 외꾀는 회가 되는 것으로서 체가 구분해 상꾀와 합꾀가 구분이 되나 효는 위치로서 응한 것이니 음양이 서로 구하여야만 곧 올바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시 공유 끄고 보겠습니다. 구역은 예를 들어서 천수께다. 그러면은 이거를 초구, 92, 93, 64, 95, 36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다섯, 여섯째가 호의 위치라고 합니다. 위. 어떤 요즘 자리라고 해야 돼요. 사장은 사장의 자리, 그 과장은 과장의 자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요 다섯 번째를 되게 임금의 자리로 보고요. 이 두 번째를 신하의 자리로 봅니다. 신하 뭐 지금 따지면 사장과 뭐랄까 과장 아니면은 뭐 실장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임금과 신하가 뽕짝이 맞으면 상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와 다섯 번째는 나라를 다주면 임금과 신하가 제일 중요하죠. 이거 대신이죠. 큰 신하. 지금부터 영의정격입니다. 그것이 그 매우 왜 중요하느냐. 이 학계에서는 가운데 있는 게 득중한다고 그래요. 중도를 얻었다. 요 가운데 다섯 번째 상계에서의 가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득중한다. 득중한 것이 두 번째와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 국가에서는 중요한 자리를 점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이다.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발을 정자. 정이라고 하면 양으로서 양의 그러니까 초구는 뭐야? 정이 되겠죠. 구이는 정이 아니야. 이건 부정이야. 구삼은 정이 될 거예요. 그죠? 육사도 정이 되네. 음으로서 음의 자리니까. 오는 오도 정이네. 상육도 정이네. 그죠? 다 정이네. 근데 요 구이 빼고 다 정이네. 그러니까 매우 좋은 거네. 근데 구이를 그 정인데 중도로 넣었거든. 중과 정을 볼 때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중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하지만 중을 못했다 그건 별거 아니고요. 정은 아닌데 중을 했다 그건 매우 좋은 겁니다. 물론 중정을 다 겸비하면 더 좋죠. 당연히. 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이다 하면은 양으로서 양의 자리, 음으로서 음의 자리 되는 걸 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음과 양아 서로 구한다 얘기는. 자, 초구는 누구랑 놀을까요?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이 육사입니다. 초구와 육사가 딱딱 맞고 양요와 음요가 뽕짝이 맞네? 이건 올바른 겁니다. 정입니다. 구이와 유고가 구호가 서로 상응한다. 근데 이건 같은 양요끼리네. 근데 이럴 양요지만
득중했기 때문에 상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금과 신하. 어떤 사람 임금도 양요, 신하도 양요니까 뻗대서 서로 안 만날 것 같아. 싸울 것 같잖아. 근데 득중하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 부의와 부호가 상응하면서 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삼과 상료, 상현이 양요와 음유의 관계니까 정, 올바른. 그래서 수천수계는 모든 효와 상계와 합계가 다 정합니다. 자, 다시 해서 정이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양으로서 양의 자리, 음자, 각각의 효의 자리에 제자리에 있느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의 의미는 소요와 사요,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세 번째와 꼭대기, 효가 상응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마침 여기서는 다 정하네.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 보면요. 여기서 정이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양으로서 양의자 의미 각각 들어서 지위성 정. 요 의미하고요. 음양이 서로 구하여서 곧 정입니다. 이거는 초요와 사요,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세 번째와 꼭대기가 응하냐 안 응하냐, 제대로 관계냐라는 의미가 두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사실 말씀. 자, 우리 최 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정의 의미가요. 목소리 크게, 소리가 잘 안 들려. 정의 의미가 양효로서 양의 자리에 있고, 이거는 제가 지금 들었는데, 저기 상응 여부는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안 들려. 정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양효로서 양의 자리에 있고, 이거는 이해되는데요. 초효와 저기 네 번째,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이게 서로 상응 여부가 될 때가 정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상응하는 게 정인지 이걸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그 얘기 할게요. 자, 아까 내가 수천 수개를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괴를 이렇게 씁니다. 세로로. 근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네 번째 사실 요거 같은 초요끼리 상응하는 거고요. 두 번째끼리, 세 번째끼리 노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거를 초요와 1번과 4번, 2번과 5번, 그리고 3번과 6번 이렇게 상응한다 라고 표현한 거죠. 사실은 같은 거죠. 1번과 4번, 2번과 5번, 3번과 6번 이렇게 상응하는 거 같은 거죠. 비율을 한다면 이거는 옆으로 그렸고 이거는 세로로 그렸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서로 응하는데 양요와 음요가 만났다. 그러면은 뽕짝이 더 잘 맞을 거 아니야. 이걸 정한다고 그래. 초요와 육사가 이런 관계는 정응과 보통 정응한다 이런 정응. 올바리가 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와 다섯 번째는 양육끼리니까 정이 아니야. 사실은 그죠? 양육끼리니까. 하지만 중도로도 가운데기는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 중도를 얻은 거면요.
정도 좋지만 중은 더 큰 개념입니다. 중도가 더 큰 거야. 그래서 2와 5, 임금과 신하가 정응한다. 이랍니다. 양육끼리지만. 자, 93과 상륙은 어떨까요? 양유와 음유 관계잖아. 뽕짝이 안 맞을 수가 없지. 얼마나 좋아.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경우는 정응한다. 응자를 뺀 거지. 정만 쓴 거지. 그죠? 그래도 알아들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께와 외께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그러면요. 예, 좀 크게, 이- 크게. 그러면 어,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둘 다 예를 들어 음효라도 서로 중으로 보나요? 다 중입니다. 가운데 의였습니다. 무조건 중입니다. 무조건. 어떤 가운데 조합이라도 있잖아. 음유를 어떤 하더라도. 어떤 조합이라도 근데 이때는 봐야 돼요. 배의 상태에 따라서 음유끼리인데, 왜냐면은, 자, 지금 현재 이건 계명은 수천수께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뭐, 천지빗개다. 이러면 이게 응하냐? 이때는 모든 게 비색한 때거든. 천지빗개 때는. 이때는 응한다는 얘기를 안 해. 이호 상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그 음에 응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괴에 영향을 받는다, 항상.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음의 영향끼리 정응하는 맞아. 근데 또 때로는 안 그럴 때도 간혹은 있어. 그래서 예를 좀 이걸 나 잘못 들었는데 어쨌든 좀 말하다 보니 그랬는데 그 괴마다 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2와 5는 항상 정응 관계가 많아.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다. 예, 괴에 따 상황이 다르니까 이렇게 보시면 예. 됩니다. 또 혹시 뭐 또 다르게 하실 말씀? 권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나갈까요? 오늘 애매하네. 그래, 그, 요거 마저 좀 더 하고, 그래, 휴식 없이 그냥 하고서 일찍 끝냅시다, 오늘은. 단원이 경학 들어가긴 또 그렇고, 그래서. 자, 그러면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운봉후 씨가 말하기를, 보름직이 여기서 가느냐 뭘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정이라는 글자. 아까 그 정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양으로서 양의 자리, 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 소요와 사요,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사이가 응하냐 아니냐 제대로. 그래서 그때 정의 의미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정이라는 글자가 부동 같지 않은 거를 보아야 된다. 좀 아까 우리 얘기한 거를 운봉시도 얘기를 했습니다. 득이 제자리를 얻은 거로 정으로 삼은 거는 한 개의 효만 주장해서 말할 것 같으면은 양유는 양의 자리에 있고 음은 음의 자리에 있는 거를 이거를 바로 정이라고 한다. 곧 그 올바른 거를 얻었다고 하는 거다. 내 득기적 정응 관계를 얻었다라고 하는 요때의 정은 위와 상계와 합계 양요 두 개의 효를 나누어서 말할 것 같으면 음과 양은 응하고 양과 음은 응한 거. 완전 도찐 같은 얘기 아니야? 음이 양과 응하고 양이 음과 응하고
근데 뭐가 더 주도적이냐? 되게 앞에 쓰는 게 주도적이고요. 뒤에 쓰는 게 이제 부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과 양에 편중되지 않게 다 얘기하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다시 양이여 아니, 음여 양 하면요. 앞에 있는 게 우선입니다. 항상. 양이여 하면 앞에 있는 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응한다고 하는 거를 이걸로 바로 정응관계다. 이 두 번째는 정응관계로 보면 더 이해가 쉽겠죠. 정응관계.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어쨌든 운봉우 씨가 같은 얘기 똑같이 했네. 우리랑 같이. 자, 우리 최 대장님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제가 지금 솔직히 앞에 거 적다가요. 어. 문장 단어를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거에서 이 앞에 다른 거 적다가 지금 문장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거 예, 아까 그거 좀 기록 하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해를 못했다고? 아니, 지금 마지막 금방 설명하신 본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요 마지막, 부분 예, 예. 이건 뭐냐면요. 음, 구역을 보다 보면은 그냥 사실은 정이 나오는데 두 가지면 하나는 그냥 정이고요. 정응한다, 응한다 이런 얘기. 이 정응 관계는요. 근데 요걸 근데 약간 정이라고 하니 헷갈리잖아. 단어를 똑같이 썼으니까. 여기서는 정응 관계를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근데 요거를 매드키죠. 곧 그 정함 올바른 거를 얻었다. 올바른 걸 얻었으니까 그 응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도 올바른 거를 얻었다고 하는 거는 아까 계속 내가 수천 수십 개를 들읍니다만 소요는 육사의 관계를 해서 서로 부족한 거를 얻었어. 양과 음이 만나니까 나한테 없는 것이 상대방이 있잖아. 그걸 얻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양과 양의 관계다. 그러면은 굳이 뭐 만날 필요 있어? 똑같은데. 마찬 음과 음의 관계다. 이러면 만날 필요 없잖아. 안 만나도 뭐 아쉬운 거 없으니까. 그거는 올바른 거, 정을 얻은 관계가 아니지.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양과 음과 양이 만나는 거를 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결국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내용 그대로네요. 그러면 그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앞에 그 적다가 이 본문을 잠깐 못 들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심플한 얘기예요. 그냥.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오늘은 뭐 또 이번 주 또 토요일 날 또 만나고 하고 겸사겸사 해서 하는 거니까 요걸로 해서 그냥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이 오늘은 그 뭐야 배려 요결로 끝이야. 한 단원 파트가 끝나서
그냥 요걸로 그냥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인과 군자를 나누는 건데요. 자, 봅시다. 무릇, 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숙. 자, 우리가 보면 사람 여자 이름에 숫자 많이 쓰죠. 정숙, 미숙, 옥수, 숫자. 정수갈 축자로 많이 씁니다. 여자 이름 보면은. 숙자, 뭐. 그래서, 근데 착한 얘기입니다. 숙은 착한 숙자입니다. 정수갈 축자도 되고요. 착한 숫자 다 됩니다. 보통 양은 좋은 거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거 보면, 여자처럼 화날 얘기죠. 아, 왜 남자만 오라. 이렇게 하는데, 이때 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선악의 컨셉에서의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선악하면 선은 좋고 악은 나쁘잖아요. 양음하면 양은 좋고 음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양은 좋은 거고 선한 거고 그런 것이니 군자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왜? 군자가 선하니까. 군자가 양이니까. 그래서 양의 자리에 양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또 음이라고 하는 거는 곧 나쁜 것이니 선악을 다 악입니다. 나쁜 것이니 소인이 바로 이거를 한다. 소인이 된다. 시위다. 즉 음은 나쁜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 소인이 해당된다. 몸은 어떻게 보면 군자 소인 논이죠. 군자는 좋은 사람, 소인은 나쁜 사람. 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도 항상 있는 거, 좋은 거. 상도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올바른 도는 가히 같은 무리를 구해야 하나. 항상 같은 것끼리 묶여져야 되나. 그러나 변이라고 것이나 변은 곧 그 변은 그 예측 예를 들어서 추정하는 겁니다. 예측 예를 들어 본보기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니 상도가 아니면은 어찌 변할 수 있겠나. 상도가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것이라. 이거를 삼가하는 것이 곧 이때는 치그를 가야 법치측자니까. 원래는 즉자죠. 그러니까 법치측자하면 법칙이 된다. 규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 원칙과 변화의 컨셉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주자 평만적으로 읽고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 최 대표님 한번, 최 대표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도식된 분류대 요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크게. 도식적인 분류이지만 양은 선하고 음은 악한 것으로 보았다. 상도는 항상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여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된 도리는 변화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여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상도가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변도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상도가 없다면 변도 역시 존재하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원칙이다. 상도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평소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많이 차릴 수 있었겠지만 천재지변이 있거나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제사는 간략하게 지낼 수도 있는 것이다. 평소 낯선 사람의 손을 잡기는 어려우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숙은 착하고 선하다는 의미로 매우 좋은 의미이므로 여자 이름에 많이 사용된다. 지금은 보통 젊은 여자를 숙녀라고 하지만 원래 숙녀, 정숙한 여자의 의미는
고귀하고 선한 여자라는 뜻이었다. 요건 뭐 그냥 그 여담으로 넣은 거고요. 자, 여기서 요 얘기입니다. 상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은 상도가 있기 때문에 변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상도가 없다면 변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햇빛이 있는 순간 그림자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햇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죠? 올바른 상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칙적인 변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상도가 없다면은 변도도 없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되게 중요합니다. 상도는 가류, 같은 무리를 구할 수 있으나 변도는 같은 예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네. 왜? 변은 변했으니까. 그래서 상도가 없으면 어찌 변할 수 있겠는가? 이게 어찌 갈자입니다. 이때 갈 하면요. 어찌 갈자, 수살면문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가하면 법칙이 된다. 자, 이 부분의 사실 말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죠? 예, 여기까지 나갈까 합니다. 왜냐면 정학인데 그냥 파트별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막간을 이용해서 제 의견을 조금 드리면 예. 먼저 하나는 맑을 숫자가 군자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럼 남자들이 사실은 숫자 그래야 여자한테 숫자 그러는 거 그런 약간 넌센스인데 간간히 보면은 숫자라는 단어를 쓰는 친구도 있어요. 남자 중에 간간히.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 뭐 숫자 그러면 여자의 이름을 비력을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죠. 숫자 한 명이 그 서울대 동양학과 중문학 교수 그 친구가 숫자 같은데 하여간 제대로 아신 거죠 어른들이.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여자한테 쓰는 건데 좋은 군자의 어떤 품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 제가 뭐 오늘 좀 제 생각이 뭐 서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뭐 이런 각도도 생각해보고 저런 각도 생각해보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주역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는 거고 또 동양학을 입체적으로 본물해서 우리가 또 이 시대에 가치를 서로 찾아 나가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뭐 조금 제가 저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특히 최 원장님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원체 그걸 많이 해가지고 익숙화돼가지고 다른 분들은 안 그런데 우리 최 원장님은 지금 이것도 따라가기 바쁜데 무슨 또 삑살이나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진짜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주자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주자죠. 이제 정문이에요. 예, 주자. 맞습니다. 예, 주자 정문인데 참 이게 음은 군자요. 군자는 뭐 쑥하고 소위는 사특하다. 그게 음이다. 이게 참 이 동양학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 그거는 검토돼야 될 어떤 지점이 음과 양을 꼭 나누는 이분법적인 소인군자 그렇게 나누면서 어떤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가치가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음양이라는 거는 사실 가치 중립적인 거거든요. 원래는 뭐 그게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는 하나의 심볼인데 이제 동양학에서 특히 주역 쪽에서는 음양이라는 게 이제 가치가 반영되면서 뭐 군자의 것, 뭐 양은 그리고 뭐 맑을 숫자 선한 것 그것도 음은 이제 그 반대의 이제 개념으로 쓰는데 과연 주역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저는 계속 고민이에요. 뭐 저도 저 나름대로 나중에 또 글을 쓰면은 또 이제 역시 이렇게 그 주자의 어떤 학설에 결국 못 벗어날 수는 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정교하게 어떤 정립하지 못하면 결국 기존 학설을 저도 이제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한 번은 이게 음과 양이라는 그 가치를 지금 우리가 뭐 군자 뭐 이렇게 하는 것, 그 가치에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예를 들면 구호 같은 경우는 왕이단 말이에요. 왕의 자리단 말이죠. 그게 근데 확률적으로 거기에는 아니면 양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확률적으로. 이거는 양만 있을 수 없다고. 확률적으로 하면 양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률은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더 이게 이제 음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중한 자리니까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게 소인이라고 해버리면 그건 소인이 그 자리가 이제 소인된 그 왕이라도 소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패군 같은 사람이 그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개 64개 중에 24개는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자리에 음이 있다라는 순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좋지 않은, 뭐 쉽게 말해서 좋지 않은 개가 되어버리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음이 있으면 또 음이 있는 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역을 최수배님도 한번 주역을 나중에 개를 공부하실 때 한 번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음과 양에다가 어떤 지금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가치를 과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부여하지 않고 그 개 자체를 볼 수는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그리고 이게 그 소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고, 특히 저기 서강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최 무슨 진인데, 그분이 저번에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그 후보의 그 뭐죠, 아이가 뭐 선대위원장에 가신 분인데, 갑자기 최 무슨 그분인데, 그분은 노자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노노에 노는 거, 소인은 해토하고, 소인은 일반적인 거죠. 소인들은 해토, 땅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속을 좋아하는 이런 개념인데, 그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대칭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수의 서민, 다수의 사람들, 백성이라고 보면, 그 백성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고 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상황인데, 그것이 소인배들은 어떤 재물을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관점도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좀 시야를 넓게 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에. 엉뚱한 그래서 소리입니다. 엉뚱한 소리. 그래서 사실은 뭐 군자 소인론에 대해서도 이것도 뭐 그 1년 내내 논쟁할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과연 그게 이제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럴 때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가 군자 소인다, 이건 뜻은 아니고요. 남자인데 소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자인데 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남자는 무조건 군자, 뭐 여자는 소인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건 엉뚱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금 현재 군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인으로 변할 수가 있고요. 지금 소인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불변인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번 군자라도 계속 군자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넓게 포용적으로 봐야지, 협소하게 보는 건 매우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자,
또 혹시 뭐 그 하실 말씀? 지금 생각하니까 서강대 교수가 그 최진석 교수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노사학의 대가라고 하는데 뭐 EBS 방송국에서 한 8회인가 10회 정도 노자 대가인데 이제 노자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한 그런 강연도 하신 분이고 노자 관련된 책을 번역을 많이 하시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혹시 뭐, 그분 관심 있으시면 중앙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칼럼이 나오는데 상당히 좀 기존의 시각과 다른 좀 칼럼이 있어서 조금씩은 생각을 한 번씩은 이 평행을 잡아주는데 균형을 잡아주는데 한 번씩은 좀 유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 혹시 중앙일보 보시면 그 칼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권 선생님이 또 논어에서는 또 꽉 잡고 있잖아. 꽉 잡은 건 아닌데 사실 나는 이 동양학에서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 이거 참 유럽도 그거는 이제 거기는 신본주의하고 이본주의하고 영혼이죠. 영혼과 물질과 영혼 관계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은 바디가 마인드 이것 때문에 엄청 그걸 뚫고 노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기여한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래서 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칸트 서양 철학을 하면 칸트를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이제 끝점에 이제 이성이 어떤 게 앞서는 신을 앞서는 거죠. 각 절대자는 갓을 앞서는 인간의 이성이 이제 극대화시키는 이론인데 우리는 논어든 그렇고 뭐 주자도 그렇고 극히 주지주의자들이고 이성주의자인데 이 이분법적인 것 이게 학문하고 철학을 개진하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딱딱 부러지니까 두 개가 양단이 딱딱 부러지니까 참 하기는 좋은데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군자가 있고 소인이 아까도 그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군자가 소인이 되고 소인이 군자가 된다고 했는데 소인 하루아침에 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군자가 하루아침에 소인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과연 오늘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이게 지금 이놈을 군자라고 칭해야 될지 아직 소인이라 칭해야 될지 이게 중간자. 굉장히 그 이분법적 사고가 물론 뭔가를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리고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뭐 유용할지는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적용됐을 때는 상당한 이제 폐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동양학을 그런 걸 그 어떤 한계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뭐 폐단까지는 뭐 하더라도 어떤 한계 그런 지적점들은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면서 동양학을 해야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철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만 맞습니다. 말만. 나 역시 뭐 그러니까 예. 자, 초초산중이다. 맞아요. 아유. 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은 그냥 여기 분량이 자 애매해.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지한 대로 이번 주 토요일이 그 좌담회하는 날이니까 뭐 그날 와서 그냥 일배하시죠, 뭐 편안하게. 말씀 놓은 김에 아예 이렇게 좀 오픈된 데서 이야기를 해버려야 나중에 오해가 없을 것 같아갖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는 술이 안 맞는 내한테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맞지 않는 음식을 갖고 내 몸을 엄청 혹사를 했는데 혹시 앞으로는 제가 술을 줄이는데 조금 아껴 먹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잘 안 먹더라도 그 자리에 그 어떤 내가 동참을 못 해서가 아니고 이제 조금 술을 조금 줄여보려고 하니까 주변 분들 저를 좀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어이구 아, 대단하십니다. 마이를 권하시면 제가 알아서 근데 대단하십니다. 스스로 결국 술을 그 조절하시겠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대단하십니다. 해야 되는 게 제가 또 먹다 보면 또 먹고 있거든요. 제가 저를 어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놔야
여러분들이 좀 주는 걸 조금이라도 덜 줄까 하니까. 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는 걸 좀 공포를 해버려야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혹시 제가 좀 술 먹으면 핀잔을 좀 주십시오. 말만 그러네. 그리고 핀잔을 좀 제가 대단하다. 어떻게 아니 이 저한테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공부에 절대 제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대화가 다른 건 안 하는데 술이 공부에 절대적으로 저한테는 그 장애물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날 하루를 뭐 아무 공부를 못하니까 이런 말은 그렇지만 술 먹고 다음에 힘들다는 얘기는 부대꼈다는 얘기야. 엄청 부대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몸에 안 술 되는 거예요. 먹고도 전혀 지장이 없어야 돼. 그러면은 맞고 다음날 못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체력이 떨어진 거고. 원래 그랬어요. 저는 원래. 그래서 어, 제가 그랬거든. 나는 술 몸살이라고. 어.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 표를 안 냈던 거죠. 막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 속으로 거짓말을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요즘 물어보니까 실제로 좀 개운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만요. 그런 거 조절해도 한약이 있잖아. 그래서 술 많이 먹는데 한약 먹고 술 먹잖아. 하여간 왜냐면 제가 술을 기관장이라든지 사회적인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의원에서 한약 많이 먹어. 먹고 나서 아 이거 2달 버텼다고 그러고 그래. 그래 뭐 그렇게 하겠는데 하여간 제가 좀 조금 뭐 안 먹는 거에 절주를 좀 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자, 선포를 해놔야지. 어제든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럼 예, 또 하실 말씀 또 혹시 있으세요? 자, 없으면 그냥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료하겠습니다. 박수.